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일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라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본 IT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일본이 라인뿐만 아니라 이 AI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AI 기업들이 오히려 일본에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본 AI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먼저 오늘 오전에 이제 오픈 AI가 새롭게 또 챗 GPT-4를 공개를 했어요. 보니까 음성도 되고 굉장히 또 다양한 톤도 가졌고 뭐 수학 연산까지 시각적인 기능을 활용을 했던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공개가 됐죠. 네, 말씀하신 GPT-4.5죠. 그러니까 옴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붙어서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몇 가지 이슈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GPT-4 수준의 성능과 기록을 가졌지만 2배 이상 빠르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무료로도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GPT-4가 지금까지 유료로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GPT-4.5 같은 경우에는 무료 크레딧을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쓰다가 이제 만약에 무료 사용자는 GPT-3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GPT-4를 쓸 수 있다는 건 GPT-S나 GPT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GPT 스토어라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챗봇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서비스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유료 가입자들끼리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만드는 것도 GPT-4를 갖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고 또 반대로 쓰는 건 역시도 GPT-4 사용자만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무료로 풀리게 된다는 건 마치 우리가 앱스토어를 처음에 생각할 때 누구나 앱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GPT-4를 기반으로 앱을 만든 사람의 거를 일부지만 어쨌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두 가지는 역시 음성 데모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다 라이브를 다 보고 잤는데, 이게 표현력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뭐 이제 인간의 감정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옛날 영화 허에서 나오던 정말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음성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면서 음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서 나오는 건데 뭐 시험지를 이렇게 비추면서 풀면서 음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 얼굴을 비추면서 나 지금 컨디션 어떤 것 같아?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데스크탑용 앱이 나왔다는 거예요. 데스크탑용. 데스크탑용 앱, 컴퓨터용 앱이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뭐냐?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맨날 그냥 이 GPT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하다가 이거 물어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얘가 이 내용을 갖고 예를 들면 제 화면에 뭔가 프로그래밍 코드가 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AI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코드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면서 풀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노트북에서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맥 OS, 그러니까 애플에서만 먼저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GPT-4를 만든 오픈 AI가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엄청 받은 회사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윈도우용이 아니라 이 애플용을 굳이 먼저 만들었다. 그리고 윈도우용은 뭐 올 말이나 나올 수 있다, 뭐 올해 말이나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더라도 이제 오픈 AI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관계가 뭐 완벽하게 그렇게 막 끈끈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PT-4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도 저희가 봤고요. 이뿐 아니라 뭔가 미묘하게 지금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관계까지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AI가 이번에 첫 아시아 거점으로 일본을 택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지난 이제 4월 15일에 있었던 일이죠. 일본 도쿄에서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 AI CEO랑 뭐 나카사키 타카오 일본 법인 대표가 모여서 오픈 AI의
일본 지사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일본이고요. 오픈 AI가 지금까지 영국의 런던 지사 그리고 네. 아일랜드 더블린의 EU 지사를 설립을 했고 올해 첫 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일본 도쿄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가 일본 정부, 뭐 현지 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일본의 고유한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AI 도구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시아 국가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중국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하나가 선택지가 그쵸.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본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지점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들의 인터뷰나 내용을 좀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확실히 일본을 좀 중요한 시장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기술에 대한 뭐 글로벌 리더십이나 커뮤니티를 갖춘 장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픈 AI 일본 지사 총괄인 타다오 나카사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AWS, 그러니까 일본 AWS, 아마존의 일본 지사장 출신으로 12년 넘게 이제 네네. AWS 일본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친화적인 자기의 직원들이 있는 곳을 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에 대해 얘기할 때 이제 개소식에서 챗 GPT 기업용 서비스 이용 업체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 반도체 조달 문제와 관련돼서 일본과 폭넓게 협력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소프트웨어적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협력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일본에서 이렇게 지점을 건설하게 되고 여기서 그러면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나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일본어에 최적화된 맞춤형 GPT-4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일본어에 최적화된 GPT-4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보통 우리가 이 언어 모델을 얘기할 때 토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토큰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AI가 단어를 알아듣는 구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영어로 우리가 물어봤을 때나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 일본어로 물어봤을 때 보면 이 토큰 개수를 영어가 제일 조금 씁니다. 예, 이 토큰 네. 개수를 조금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반대로 우리가 얘한테 물어볼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이 많아지면 얘가 기억력이 꽉 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문장을 물어보는데 일본어로 영어로 물어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네.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어로 물어보지 않고 다른 언어로 물어보면 이 AI의 능력을 들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어에 최적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영어처럼 일본어로도 이 토큰 값을 효율화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물어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챗GPT 초반에 쓸 때 많이 느꼈을 텐데 똑같이 물어봐도 영어로 물어봤을 때랑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랑 답변이 좀 질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일본어로 물어봐도 영어로 물어보는 것처럼 같은 질이 나올 수 있게 이런 형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어떠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뉘앙스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어의 문화나 일본어의 뉘앙스를 가지고 일본에 집중해서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좀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언어 출력이 되게 되고요. 특히나 일본어에는 한자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GPT에서 한자어를 치면 거의 대부분의 애가 중국 중심으로 나오지 일본 중심으로 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본어의 한자를 이해하면 이 안에서 중국식 한자랑 일본식 한자를 또 구분하는 이런 식의 언어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에 최적화되면서 그 최적화된 기술을 갖고 조금 더 다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 AI, 그러니까 AI에게 다국어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이 오픈 AI의 좀 어떤 의도까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어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본에 이번에 진출을 해서 하는 일들을 또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오픈 AI뿐 아니라 클라우드 회사들도 일본에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뭐 늘리겠다, 건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선이 있었을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에 실은 미국하고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의 양국 간 안보 정책, 이제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을 방문했었던 기시다 이제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일이고요.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9일인데 워싱턴 DC에 가서 일본에 대한 좀 뭐 반도체나 뭐 아니면은 인공지능, 에너지 투자의 분야의 투자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딱 그날에 이게 참 기다렸다는 듯이
실제로 강력한 투자 소식들이 이어졌는데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 내에 데이터 센터 확충에 네. 2년 동안 3조 9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그 외에 향후 3년간 300만 명 이상에게 AI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일본 내에 최초로 연구지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투자 액수가요, 역대 마이크로소프트 단일 투자 중에 최대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진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게 MS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같이 나왔었던, 그러니까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시아 최초 지사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요즘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된 AI 칩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 이미 작년 말에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AWS 같은 경우에는 AI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일본에 별도로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이제 일본 반도체 업체 라피더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차세대 칩 연구 개발을 위해서 미국 IBM과 또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는 또 이 라피더스한테 최대 390억 달러,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네.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IBM의 기술을 활용해서 2025년 4월부터 2나노미터 칩에 대한 시험 생산을 하겠다. 2027년부터 양산하겠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장도 건설한다든지 협력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 TSMC도 공장을 좀 짓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아시아 가운데서 일본의 투자를 높이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와 관련된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기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이 어떤 정치나 아니면은 국가 간의 이러한 무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관련돼서 빅테크들이 일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본 시장의 크기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때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게 컴퓨터의 아주 초창기 버전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모바일 시대에서 어느 정도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좀 변함이 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일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상업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지금 이 AI 패권 경쟁이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미국하고 중국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구분 없이 결국 중국이 최근에 보면은 이 AI를 잘하려면은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와 함께 이 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중국은 데이터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정말 개인정보 열심히 모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하니까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더 투자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디서 이길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언론의 표현이지만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일본보다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을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한동안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나올 때 잃어버린 영광의 시대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부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이런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계속적인 협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일본 정부도 그래서 그런지 인공지능 투자들이 이제 자국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이 기회를 좀 안 놓치려는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에도 3,700억 원 정도 보조금을 준다는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10일에 이제 니혼게이저 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AI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부터 보조금으로 수천억, 한 3,700억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왜 받느냐라고 보면은 이 데이터 학습에 기반이 있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 슈퍼컴퓨터 설치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에 있는 생성형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변화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관점으로 보면 어쨌든 특정 기업을 정부에서 수천억을 주면서 밀어준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특정 기업에게 3,700억 이상을 부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AI의 진심인 일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AI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기업의 힘만으로는 되는 수준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어떠한 이유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프트뱅크도 이 엄청난 추가 투자를 예고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일본 정부라든지 소프트뱅크까지 굉장히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네이버랑 좀 잡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거와 좀 관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우리가 큰 그림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할 때 저는 분명히 이게 가능하고 그 이유의 맥락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많은 투자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이게 다 어디 투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뭐 슈퍼컴퓨터, 그렇죠. 다 하드웨어적 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AI를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일본에서 데이터를 가장 크게 갖고 있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들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라고 보면은 라인이에요. 왜냐하면은 13년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바일 시대, 우리로 치면은 카카오톡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 시대가 처음 열릴 때부터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나 모든 금융과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갖고 인공지능도 하고 뭐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투자는 다 해놓고 이 데이터와 관련돼서 투자 안 한다는 건 결국에는 라인 데이터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정부에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처럼 압박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사용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이 AI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사용권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그냥 뭐 기업 대 기업의 잡음이 났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결국 인공지능 산업에서 뭔가 주권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데이터 주권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반대로 일본 관점에서 보면 라인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이제 데이터 주권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은 좀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트댄스 틱톡이 지금 실제로 미국하고 여러 가지 무역 논쟁이 있어도 그게 법적이거나 정식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 라인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AI 산업 전체에서의 국가 간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걸 기업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부나 정책까지 좀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일본의 이 빅테크라든지 AI 산업이 좀 집중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네이버와의 관계까지도 함께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장 잘 대응하셔가지고요. 또 성공 투자하시고 수익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